당신은 정말 자본주의의 규칙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규칙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조차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자본주의는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눕니다. 규칙을 설계하는 자, 그 규칙을 활용하는 자, 그리고 규칙의 존재조차 모른 채 살아가는 자. 로스차일드, 이 가문을 둘러싼 서사들은 수백 년간 극단적인 음모론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본 영상은 가난한 유대인 소년의 첫걸음부터 베일에 쌓인 현대 후손들의 행보까지 250년의 인과관계를 기록된 역사와 검증된 수치만으로 끝까지 추적합니다. 단편적인 지식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던 이 구조는 오직 전체의 흐름을 관통할 때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거대한 설계도를 이제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흙수저라는 말이 새로운 단어처럼 느껴지지만 250년 전 유럽에는 그보다 훨씬 가혹한 계급이 존재했습니다. 게토의 좁은 골목에서 시작해 유럽 5대 금융 중심지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장악한 가문, 왕실과 국가를 상대로 금융의 규칙을 다시 쓴 가문. 오늘은 그 시작의 이야기, 인맥도 배경도 없이 유럽 최상층 권력자의 신뢰를 단계적으로 확보한 로스차일드의 전략을 해부해드리겠습니다. 1744년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유덴가세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덴가세, 직역하면 유대인 골목, 폭 4m, 길이 330m의 좁은 통로에 수천 명이 밀집해 살았고, 해가 지면 외부에서 문이 잠겼습니다. 거리에서 기독교인을 마주치면 길을 비켜야 했고 모자를 벗어야 했습니다. 지나가는 이들이 얼굴에 침을 뱉어도 그저 묵묵히 닦아내야 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이 굴욕보다 더 잔인한 건 이 모든 것이 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농지 소유 금지, 장인 길드 가입 불가, 무기, 비단, 신선식품 거래 금지, 허용된 건 고철, 고물, 낡은 천. 어린 마이어는 이 골목 안에서 낡은 천더미를 정리하고 동전 몇 랩을 건네받으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법이 허락한 것들 안에서 이 이상으로 나아가는 방법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일찍이 부모를 잃고 혼자 생계를 책임지게 된 마이어는 두 가지를 확신하게 됩니다. 돈이 없으면 이 모욕은 평생 끝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허용된 것들 안에서 누구보다 10배는 영리해야 한다는 것. 이 두 가지 확신이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의 평생 나침반이 됐습니다. 처음에 마이어는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 섬유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골목 안에서 낡은 천을 팔아 올릴 수 있는 수익의 천장은 너무 낮았습니다. 더 높은 수익률이 있는 곳을 찾아 눈을 돌렸고 거기서 결정적인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금화와 희귀 동전이었습니다. 당시 유럽 귀족들에게 골동품 동전 수집은 지위를 드러내는 취미였고 믿을 만한 감정사 겸 공급자는 터무니없이 부족했습니다. 마이어는 동전의 역사, 희소성, 시세 변동을 누구보다 깊이 공부했습니다. 어떤 동전이 어떤 귀족의 컬렉션에서 빠져 있는지를 미리 파악해 두고 수집가들의 취향을 조용히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이어의 첫 번째 전략이 시작됩니다. 헤센카셀의 영주 빌헬름 9세, 유럽에서 손꼽히는 동전 수집광이자 독일 제후들 가운데서도 손꼽히는 자산가였습니다. 게토 출신의 유대인이 이 사람에게 다가간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빌헬름은 수많은 상인 중에서 마이어를 선택했을까요? 마이어의 전략은 이것이었습니다. 팔려고 다가가지 않는다. 먼저 그의 언어로 말한다. 마이어는 빌헬름이 탐내던 희귀 동전 목록을 파악한 뒤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꾸준히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윤을 줄이더라도 관계를 먼저 쌓는 쪽을 선택한 것인데 이건 단순한 영업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익을 양보했다는 사실을 상대의 기억에 새기는 심리적 선투자였습니다. 처음 거래에서 빌헬름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귀족에게 납품상은 교체 가능한 존재였고 마이어는 그중 하나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래가 반복될수록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가격이 정직하고 감정이 정확하고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빌헬름이 오랫동안 구하지 못하던 로마 제정기의 희귀 금화를 마이어가 단독으로 구해온 것입니다. 다른 어떤 납품상도 해내지 못한 일을 이 사람이 해냈다는 인식, 이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은 의존이 됩니다. 그리고 의존이 된 관계는 다른 누군가로 쉽게 대체되지 않습니다. 신뢰가 충분히 쌓이자 마이어는 다음 단계로 전환했습니다.
비렐름이 금화를 구매하려 할 때 마이어는 이제 단순한 중개인이 아닌 당사자로 뛰어들었습니다. 자신의 자본을 먼저 투입해 금화를 매입한 뒤 비렐름에게 재판매하는 방식을 택했는데 이 과정에서 8%의 수수료와 매입가, 판매가의 차익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쉽게 말해 자기 돈을 먼저 넣어 차익과 수수료를 한 번에 가져가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단순 중개로 머물지 않고 자신의 돈을 먼저 걸었을까요?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자금을 투입한다는 건 빌헬름에게 보내는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내 돈을 먼저 넣을 만큼 이 관계를 확신한다는 것. 상대가 그 신호를 읽는 순간 관계의 깊이는 달라집니다. 빌헬름은 손해를 입었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원하는 물건을 정직한 가격에 얻었다고 느꼈고 마이어는 같은 거래에서 2배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상대는 만족했고 마이어는 더 많이 가져갔습니다. 이것이 그가 설계한 거래의 구조였습니다. 마이어는 단순히 동전을 파는 상인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빌헬름 9세의 자산 관리와 금융 거래에 관여하며 유럽 귀족 사회의 거대한 자금 흐름 속으로 들어갔고 바로 그 네트워크 안에서 로스차일드 가문의 자본을 빠르게 키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782년 마이어는 프랑크푸르트에서 가장 부유한 상인의 반열에 올라섰고 빌헬름은 자신의 막대한 자산 전체를 운용할 투자 관리인으로 마이어를 공식 임명했습니다. 당시 빌헬름의 자산은 헤센 지역 한 해 세입의 수십 배에 달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 전체를 게토 출신의 유대인 상인이 맡게 된 것입니다. 낡은 천을 팔던 사람이 유럽 최고 권력자 중 하나의 금고지기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궁정금융가가 된 이후 마이어는 귀금속 거래와 환전, 자금 중개를 결합한 금융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아들들을 사업에 참여시키며 금융거래와 네트워크 운영을 직접 가르쳤습니다. 이때부터 로스차일드 가문은 개인 상인의 사업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움직이는 금융 시스템으로 성장하기 시작했고 마이어는 프랑크푸르트 금융시장에서 점점 큰 자금 흐름을 다루는 인물로 떠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마이어의 시선은 이미 훨씬 더 먼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1700년대 말 마이어는 프랑크푸르트 최고의 부자였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한 세대가 쌓은 부는 다음 세대에서 흩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마이어는 이 패턴 자체를 깨려 했습니다. 어떤 나라가 무너지고 어떤 왕조가 교체되더라도 가문만큼은 살아남는 구조. 그리고 그 설계의 규모는 이번에 프랑크푸르트 한 도시가 아니라 유럽 전체였습니다. 마이어는 5 아들을 유럽 5대 금융 거점에 동시 배치했습니다.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이별이었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차별과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마이어는 아들들을 떠나보냈습니다. 장남 암쉘이 프랑크푸르트 본거지를 지키고 잘로몬은 빈, 셋째 나탄은 런던, 칼은 나폴리, 막내 야콥은 파리로 향했습니다. 표면상 사업 확장이었지만 실제로는 생존 분산이었습니다. 한 지점이 무너지더라도 나머지 넷이 살아남아 가문 전체를 지탱하는 구조였고 동시에 유럽 전역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정보망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전쟁이 터지건 어떤 정부가 채무 위기에 빠지건 5 형제는 누구보다 빠르게 그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동전 하나를 팔 때부터 유럽 전체를 설계할 때까지 마이어의 원칙은 일관됐습니다. 수익보다 구조를 먼저 만든다. 5 아들 중 이 설계를 가장 극단적으로 실행한 사람이 셋째 나탄이었습니다. 1798년 나탄은 아버지에게 2만 파운드를 받아 런던으로 떠났습니다. 당시 영국 평균 소득의 수백 배에 달하는 금액이었지만 런던 금융시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연줄도 없고 배경도 없었으며 유대인이라는 꼬리표까지 달고 있었습니다. 나탄이 선택한 첫 번째 전장은 섬유 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접근한 방식은 경쟁자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시 섬유 거래상들은 완성된 옷감을 사서 되파는 단순 중개로 수익을 냈습니다. 나탄은 이 구조를 해체했습니다. 원자재를 직접 구매해 제조업자에게 공급하고 염색 공정도 별도 계약으로 통제하며 완성품을 다시 납품받아 판매하는 방식으로 하나의 거래 안에 3개의 수익원을 동시에 만들었습니다. 나탄은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원자재, 염색, 제조 3가지 수익이 하나의 거래에 있었다고. 이 구조 덕분에 나탄은 경쟁자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하면서도 전체 수익은 더 높은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경쟁자가 가격을 맞추려 하면 그쪽은 이미 손해였고 나탄은 그 낮은 가격 안에서도 단계별로 3번의 수익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2만 파운드는
수년 만에 6만 파운드가 됐고 영국 평균 소득으로는 수천 명의 평생 노동에 해당하는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나타는 한 가지를 더 했습니다. 1806년 나폴레옹은 대륙 봉쇄령을 선포했습니다. 유럽 대륙 전체에서 영국산 물자의 수입을 금지한 조치였는데 영국 경제를 고사시키려는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봉쇄령이 막은 건 공식 루트였을 뿐이었습니다. 수요는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희소성 때문에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나타는 이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네덜란드 밀수업자, 포르투갈 중간상, 독일 내 비공식 유통망을 연결해 영국산 섬유와 귀금속을 유럽 대륙으로 지속적으로 흘려보냈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나타는 탁월한 판단력과 인맥을 바탕으로 봉쇄 상황에서도 대륙의 물자를 꾸준히 공급하는 것으로 이미 업계에서 명성을 얻고 있었습니다. 위험한 거래였습니다. 적발되면 전 재산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탄의 계산은 달랐습니다. 봉쇄가 길어질수록 수요는 커지고 공급자는 줄어들며 결국 살아남는 사람이 독식하게 된다는 것. 이건 무모함이 아니라 구조를 읽는 능력이었습니다. 1808년 나탄의 연간 매출은 80만 파운드를 기록했습니다. 런던 금융가의 웬만한 상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규모였고 나탄의 나이는 아직 30대였습니다. 충분한 자본이 쌓이자 나탄은 은행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 마이어가 보낸 비렐름 9세의 망명 자금이었습니다. 주인은 망명 중이라 찾으러 올 수 없고 전쟁통의 기록도 남지 않는 수조원의 거금. 나탄은 이 남의 돈을 지렛대 삼아 영국 국채를 매집하며 런던 금융계의 거물로 급부상했습니다. 단순히 내 돈을 불리는 상인이 아니라 거대 자본을 움직여 시장을 흔드는 진짜 은행가가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시점 가문의 기틀을 세운 아버지 마이어 로스차일드가 6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5 아들에게 단 하나의 유언을 남겼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형제가 서로를 버리지 마라. 아버지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네트워크와 자본은 이제 막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언이 떨어진 지 불과 2년 뒤인 1814년 유럽 전체의 운명이 걸린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옵니다. 웰링턴 공작이 이끄는 영국군은 나폴레옹에 맞서 연전연승하고 있었지만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병사들에게 지급할 프랑스 금화가 바닥난 것입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전선에 대량의 금화를 빠르고 안전하게 전달하는 일. 당시 어떤 국가기관도 해낸 적 없는 과제였습니다. 영국 정부도 방법을 몰라 발을 구를 때 나탄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자본과 유럽 전역에 흩어진 형제들이 하나로 뭉친다면 이 불가능한 임무가 가문의 가장 거대한 수익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나탄은 런던에서 동인도 회사의 금을 쓸어 담았고 이를 전선으로 보내기 위해 프랑스 파리에 있던 막내 동생 야콥에게 비밀 신호를 보냈습니다. 적국인 프랑스 한복판을 가로질러 금을 운반한다는 건 걸리면 반역죄로 처형될 수도 있는 미친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형제들의 호흡은 완벽했습니다. 막내 야콥은 프랑스 정부의 고위 관료들을 매수하고 속였습니다. 이 금은 영국의 군자금이 아니라 전쟁통에 자본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개인적인 상업용 금이라고 완벽하게 위장한 것이죠. 런던의 나탄이 금을 띄우면 파리의 야콥이 이를 넘겨받아 프랑스 본토를 가로질렀고 나폴리와 빈에 있던 형제들은 각 지역의 정보와 환율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최적의 경로를 확보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돈을 옮긴 게 아니었습니다. 국경과 법을 초월한 가문의 비밀 고속도로를 가동한 것입니다. 결국 영국 정부가 그토록 애를 태웠던 수조 원대의 금화는 형제들의 손을 거쳐 웰링턴의 군대에 안전하게 배달됐습니다. 국가라는 거대 조직이 해결하지 못한 난제를 일개 가문의 네트워크가 압도적인 속도와 정보력으로 해결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전쟁터의 병사들은 로스차일드 형제들이 보낸 금화를 받으며 환호했지만 정작 나탄은 그 너머를 보고 있었습니다. 금을 옮겼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이제 대영 제국이라는 거대한 국가가 로스차일드의 정보와 자금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로스차일드는 법이 막는 곳에서 허용된 것을 끝까지 활용했고 단기 이익보다 장기 구조를 먼저 설계했으며 관계를 자산으로 바꾸는 방식을 누구보다 정교하게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에는 늘 결핍이 있었습니다. 결핍은 그들을 약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당연하게 누린 것들을 빼앗겼기에 그들은 남들이 보지 못한 구조를 먼저 볼 수 있었습니다. 가장 좁은 골목에서 시작한 가문이
가장 넓은 판을 설계했다는 사실, 그것이 일부가 말하는 돈의 질서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 나탄 로스차일드 앞에 전혀 다른 차원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유럽 전체의 운명이 걸린 워털루 전쟁, 그리고 나탄이 단 하루 만에 영국 채권 시장을 뒤흔들었다는 전설. 그 이야기는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부터가 신화일까요? 150년 넘게 반복된 이 신화의 진실과 로스차일드가 실제로 사용한 정보 독점 구조를 2부에서 해부하겠습니다. (1815년 6월 18일) 밤 벨기에의 워털루, 나폴레옹의 몰락과 함께 유럽의 주인이 바뀌던 그 순간, 누군가는 전장에서 피를 흘렸지만 누군가는 단 하룻밤 만에 현재 가치로 수조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우리가 200년 동안 믿어온 로스차일드의 워털루 전설, 정보를 독점해 국채를 투매하고 패닉을 유도해 바닥에서 싹쓸이했다. 자극적이고 통쾌한 이 이야기는 사실 180년 전 조작된 가짜 뉴스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이 치욕적인 거짓말을 굳이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 공포를 평판으로 삼아 전 세계 자본의 질서를 재편하기 시작했죠. 단순한 돈벌이가 아닙니다. 남보다 빨리 아는 단계를 넘어 전 세계 모든 자본의 기준을 직접 설계해버린 가문. 200년 전 그들이 깔아놓은 판 위에서 오늘날의 JP모건과 골드만삭스가 움직이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압도적 부의 이면에 숨겨진 차갑고 정교한 설계도, 오늘 로스차일드가 숨겨온 진짜 힘의 실체를 냉정하게 분석해드립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1800년대 초, 정보의 속도는 곧 말마의 속도였습니다. 런던에서 보낸 소식이 파리에 닿는데 사흘, 빈까지는 일주일 이상이 걸렸죠. 하지만 금융시장에서 하루는 누군가의 전 재산이 증발하거나 수십 배로 불어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신문과 정부 공문을 기다릴 때 로스차일드 가문은 이미 다른 차원의 시간을 살고 있었습니다. 가문의 금고에 보존된 2만 통의 편지들, 그 안엔 가족의 안부 따윈 없었습니다. 오늘 런던의 금 가격, 파리 채권 시장의 미세한 떨림, 빈 궁정의 은밀한 소문, 형제 중 한 명이 포착한 시장의 징후는 바로 다음 날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다른 형제의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암호로 철저히 보호된 이 편지들은 정부 우편보다 빠른 전용 전령과 직속 선박 루트를 타고 유럽의 국경을 넘나들었습니다. 전신이 등장하기 수십 년 전, 그들은 이미 유럽 전체를 하나의 신경망으로 연결한 19세기판 실시간 금융 데이터망을 구축했던 겁니다. 모두가 같은 정보를 공유할 때 반응하면 이미 늦습니다. 로스차일드는 시장이 반응하기도 전에 이미 포지션을 종료하고 있었습니다. 워털루의 승리보다 더 무서운 가문의 진짜 경쟁력, 바로 이 구조적 속도였습니다. 1840년대 전신이 등장하면서 이 우위가 흔들렸습니다. 누구든 전신망에 접속하면 같은 속도로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됐고, 가문이 수십 년간 쌓아온 속도 우위가 사라질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가문의 대응은 전신 코드북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남보다 빨리 아는 싸움이 어려워지자 가문은 게임 자체를 바꿨습니다. 정보의 속도를 다투는 자리에서 정보의 기준 자체를 결정하는 자리로, 이 방향 전환의 뿌리는 그보다 앞선 1825년 런던에서 이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나폴레옹 전쟁이 끝난 1815년 이후 유럽 전체가 재정 폐허 위에 서 있었습니다. 영국은 전쟁 비용으로 GDP의 2배가 넘는 국채를 발행했고, 프랑스는 배상금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은 수십 년치 세입이 부족했습니다. 승자도 패자도 돈이 없었습니다. 로스차일드는 그 자금 조달 창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방식이 달랐습니다. 한 나라의 국채를 발행한 뒤 여러 나라 투자자에게 동시에 파는 구조였습니다. 오스트리아 국채를 런던, 파리, 암스테르담에 동시에 배분하면서 수수료와 금리 차익을 동시에 가져갔습니다. 오늘날 글로벌 채권 시장의 신디케이트 방식, 로스차일드가 200년 전에 설계해 운용했습니다. 채권을 여러 나라에 쪼개 팔면 특정 국가가 파산해도 그 충격이 가문 전체로 번지지 않습니다. 수익 구조이면서 동시에 리스크 분산 구조였습니다. 국채 협상 자리에서 로스차일드는
각국 정부의 재정 내부를 파악하게 됩니다. 어느 나라가 갚을 능력이 있는지, 어느 나라가 위기에 처했는지, 빌려주는 자가 빌리는 자의 내부를 읽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망이 가장 극적으로 작동한 순간이 1825년 12월에 찾아왔습니다. 남미 광산 투자 거품이 터지면서 6주 사이에 영국 은행 70곳 이상이 문을 닫았습니다. 잉글랜드 은행의 금 보유고는 바닥을 향해 떨어졌고 영국 경제 전체를 떠받치는 중앙은행이 지급 능력을 잃을 위기였습니다. 그 순간 잉글랜드 은행이 찾은 곳은 의회가 아니었습니다. 로스차일드였습니다. 나타는 대량의 금을 신속히 공급해 유동성 위기를 넘겼습니다. 결정적 시점에 민간 금융이 중앙은행의 금고를 채운 사실은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두 기관의 관계는 단순한 거래를 넘어섰고 그것이 국채시장 독점으로 이어지는 발판이 됐습니다. 그리고 1848년이 왔습니다. 프랑스에서 시작된 혁명의 불길이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헝가리, 이탈리아로 번졌고 금융시장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빈의 살로몬 로스차일드 지부는 혁명 세력의 위협에 놓였고 수십 년간 구축한 제국과의 관계를 뒤로 한 채 실제로 철수해야 했습니다. 가문의 실제 타격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문 전체는 버텼습니다. 5개 도시에 분산된 구조가 충격을 흡수했습니다. 경쟁 은행들이 줄줄이 무너지는 동안 로스차일드는 살아남았고 위기가 지나간 자리에서 더 강해진 채로 남았습니다. 혁명 이후 각국 정부의 재정 수요는 오히려 더 커졌고 로스차일드는 다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 가문의 시선은 국채 시장 너머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1830년대 유럽에서 철도는 당시의 반도체였습니다. 철도를 누가 깔고 누가 소유하느냐가 상품, 군대, 정보가 움직이는 속도를 결정했고 산업 패권 자체가 달린 문제였습니다. 철도 사업에서 핵심은 자본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노선을 먼저 깔지, 어느 지역을 통과할지 이 결정들은 왕실과 정부가 쥐고 있었습니다. 인허가권이 곧 독점권이었습니다. 로스차일드가 오스트리아 최초의 증기철도와 파리에서 벨기에를 잇는 노선에 동시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수십 년간 국채 발행으로 쌓은 왕실과의 관계가 그 문을 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가문은 결정적인 전환을 만들었습니다. 수수료를 받는 중개자에서 지분을 보유하는 자본가로의 이동이었습니다. 1873년 스페인 남부 리오틴토 광산이 재정 위기에 몰린 스페인 정부에 의해 매각됐습니다. 구리와 황철석 매장량이 유럽에서 손꼽히는 규모였습니다. 산업혁명이 필요로 하는 핵심 원자재를 직접 손에 넣은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광산 매입이 아니었습니다. 리오틴토는 오늘날에도 존재합니다. 가문의 팽창이 절정에 달하던 1875년 12월 런던으로 급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이집트가 재정 위기에 몰려 수에즈 운하 지분 44%를 내놓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프랑스 컨소시엄이 움직이고 있었고 남은 시간은 며칠에 불과했습니다. 디즈레일리 총리는 즉각 움직이기로 했지만 의회가 열려있지 않았습니다. 의회를 소집하면 절차만 수주마 걸렸습니다. 디즈레일리가 찾은 해법은 단 하나였습니다. N.M. 로스차일드 앤드 선즈였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뉴코트에 도착한 전령이 400만 파운드를 빌릴 수 있겠느냐고 물었고 라이오넬 로스차일드는 포도 한 알을 입에 넣으며 물었다고 합니다. 담보는 무엇입니까? 영국 정부입니다. 좋습니다. 로스차일드는 의회 승인 없이 단 며칠 만에 자금을 제공했고 영국은 프랑스보다 먼저 수에즈 운하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지중해와 홍해를 잇는 이 수로는 유럽에서 아시아로 가는 항로를 1만 킬로미터 단축시키는 제국의 생명선이었습니다. 국가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민간 금융이 해결하고 그 대가로 제국의 전략 자산과 이름을 나란히 한 기관이 됐습니다. 이제 가문은 다음 단계로 올라섰습니다. 국가 위기를 해결하는 역할에서 세계 금 가격의 기준 자체를 결정하는 자리로. 그로부터 44년이 지난 1919년 런던 뉴코트 5기관의 금 딜러가 한 방에 모여 매일 오전 그날의 런던 기준 가격을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런던 골드 피싱의 시작이었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과 각국 정부가 이 숫자를 기준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금 거래 전체의 룰을 결정하는 자리였습니다. N.M. 로스차일드 앤드 선즈는 이 체계 안에 2004년까지 85년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남보다 빨리 아는 단계에서 기준을 결정하는 단계로 그 전환이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이 가문을 둘러싼 비판은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정부와 지나치게 가까운 금융 가문, 국채부터
컴퓨터, 철도, 광산, 금 시장까지 뻗친 전방위적 영향력. 이 중 일부는 사실에 근거한 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19세기에 대형 금융과 정치 권력이 얽히는 것은 로스차일드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JP 모건도 바링스 브라더스도 같은 구조 안에 있었습니다. 로스차일드에게만 유독 증폭된 것이 있었습니다. 반유대주의였습니다. 실제 권력에 종교적 혐오가 덧씌워지면서 세계를 음지에서 조종하는 유대 금융 가문이라는 서사가 만들어졌고, 워털루 신화도 그 흐름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실제 권력은 있었습니다. 그 권력을 과장하고 왜곡한 서사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 모든 팽창이 정점에 달하던 시기, 세계 금융의 판 자체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이 유럽을 다시 폐허로 만들었고, 기축 통화의 중심이 파운드에서 달러로 넘어갔습니다. 로스차일드가 수백 년간 지배해온 유럽의 왕실, 국채, 금 시장으로 엮인 그 구조가 통째로 흔들렸습니다. 이 가문이 세계 부자 순위에서 거의 보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로스차일드는 자산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방식을 유지해 왔습니다. 부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공개되지 않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격변 속에서 로스차일드는 어떻게 대응했는가? 달러의 시대, 그 안에서 이 가문이 선택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지금 세계의 부자 순위에서 거의 보이지 않는지 3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포브스 세계 부자 순위 상위 100명. 이 명단 어디를 훑어봐도 로스차일드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200년 넘게 유럽의 심장부를 지배했던 가문이 달러 패권에 밀려 조용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누군가는 그들의 몰락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하지만 역사상 그 어떤 거대 자본도 이토록 완벽하게 증발한 적은 없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부재가 실은 치밀하게 계산된 실종이라면 그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그들은 매일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일론 머스크나 제프 베이조스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화살을 대신 맞아주는 그들을 보며 한 차원 높은 곳에 서 있는 포식자만이 느낄 수 있는 기묘한 안쓰러움을 느끼면서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이 100년 동안 공들여 세운 투명 망토 내부로 들어갑니다. 그들이 유령이 되기를 선택한 진짜 이유, 그 실체를 공개합니다. 1914년 여름, 사라예보의 총성 한 발이 유럽의 질서를 뒤흔들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자 영국 정부는 전비 조달을 위해 근본 위제를 사실상 정지시켰습니다. 파운드와 금의 연결이 끊겼습니다. 4년간의 전쟁이 끝났을 때 영국은 세계 최대 채권국에서 미국의 최대 채무국으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1944년 브레턴 우즈 협정, 기축 통화는 공식적으로 달러가 됐습니다. 자본의 중심축이 런던 뉴코트에서 뉴욕 월스트리트로 이동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대목에서 로스차일드의 시대가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먼저 짚고 가야 합니다. 월스트리트라는 무대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점입니다. 19세기 미국의 철도 건설 붐, 대륙을 가로지르는 철도를 놓기 위해 천문학적인 자본이 필요했습니다. JP 모건이 그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런던과 파리의 로스차일드 네트워크가 있었습니다. 미국 철도 광풍 당시 월스트리트 거물들이 사용한 자금 줄기를 타고 올라가면 결국 파리와 런던의 로스차일드 금고가 나옵니다. 그들은 미국의 주인이 바뀌는 동안 돈을 빌려준 채권자로서 그 판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무대가 바뀌었을 뿐 그 무대의 자금줄은 이미 자신들의 손을 거쳐 있었습니다. 1938년 나치 독일의 합병 직후 자산 전체를 몰수당했습니다. 살로몬 로스차일드가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빈 지부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졌고 프랑크푸르트 지부는 사실상 해체됐습니다. 유럽 5개 도시를 연결하던 그 네트워크의 절반이 두 차례 전쟁을 거치면서 파괴됐습니다. 그런데 가문 전체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빈 지부가 나치에 몰수당했을 때 가문 전체 자산에서 그 타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 수준이었습니다. 한 지부가 통째로 사라져도 가문 전체가 흔들리지 않게 설계된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1848년 혁명 때 빈에서 철수하면서도 살아남았던 것과 같은 원리였습니다. 런던과 파리는 살아남았고 그 두 거점을 중심으로 가문은 정면 승부 대신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의 자금 조달을 중개하던 방식에서
기업과 기업 사이에 거대한 거래를 설계하고 구조화하는 자문 역할로 무게중심을 옮겼습니다. 직접 채권을 사거나 팔 필요가 없었습니다. 거래가 성사되면 수수료를 받고 실패해도 자본을 잃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1960년대 이후 유럽 산업이 재건되고 대형 기업 간 합병이 본격화되면서 이 선택의 가치가 드러났습니다. 로스차일드는 그 거래들의 설계자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느 두 회사를 어떻게 연결하고 계약 구조를 어떻게 짜고 어떤 조건으로 거래를 성사시킬 것인지 그것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주주 명단에 이름이 없어도 그 거래가 성사되는 방향을 실질적으로 좌우합니다. 직접 소유하지 않아도 지배할 수 있는 구조. 이것이 M&A 자문 비즈니스의 본질입니다. 이 방식의 진짜 가치는 수수료가 아니었습니다. 정보였습니다. 1820년대 나탄 로스차일드가 유럽 각국 정부의 국채 협상 자리에서 모든 나라의 재정 내부를 읽었던 구조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오늘날 로스차일드 앤드 코가 글로벌 M&A 자문을 통해 세계 최대 기업들의 전략적 의도를 누구보다 먼저 파악하는 것. 시대는 달라졌지만 원리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흔적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것이 프랑스입니다. 에마니엘 마크롱은 파리의 로스차일드 앤드 코에서 역대 최연소 파트너 자리에 오른 인물이었습니다. 네슬레가 화이자의 영아식 사업부를 인수하는 90억 유로, 현재 가치로 약 13조 원 규모의 거래를 주도한 것이 그의 대표 이력 중 하나였습니다. 그 인물이 2017년 프랑스 공화국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마크롱이 로스차일드 출신이기 때문에 특정 방향으로 국정을 움직인다는 해석은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최상위 금융 네트워크가 국가 권력의 정점과 얼마나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임에는 분명합니다. 포브스가 집계하는 것은 상장 주식, 공개된 부동산, 외부에서 확인 가능한 자산입니다. 일론 머스크나 제프 베이조스의 재산이 수백조 원으로 측정되는 이유는 그들의 자산이 주가라는 공개된 숫자로 환산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 계산식 밖에서 움직이도록 설계된 구조라면 순위에 잡히지 않는 것은 쇠락의 증거가 아닙니다. 로스차일드는 자산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방식을 유지해 왔습니다. 가족 신탁, 비상장 투자 법인, 여러 국가에 분산된 재단, 겹겹이 쌓인 지분 구조, 어떤 단일 기준으로도 전체 규모를 계산할 수 없게 설계된 구조였습니다. 오늘날 초고액 자산가들이 패밀리 오피스라 부르는 방식의 원형을 이 가문은 이미 수세기 전부터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숨어있는 방식은 생각보다 훨씬 단순하면서도 교묘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부자가 숨어 있다고 하면 비밀 금고나 차명 계좌부터 떠올리지만 진짜 최상위 자본은 오히려 훨씬 합법적이고 제도적인 방식으로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로스차일드의 경우 핵심은 돈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부를 측정하는 좌표계 자체에서 벗어나는 것에 있습니다. 실제로 로스차일드 가문은 가족 지주회사인 콩코디아를 통해 2023년 로스차일드 앤 코를 완전 비공개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였고, 당시 공식 문서에서도 그 목적을 완전한 비공개 그룹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상장시장이라는 유리 진열장 안에 있으면 주가와 공시로 누구나 대략의 부를 계산할 수 있지만 그 회사를 다시 가족 통제의 비상장 구조 안으로 넣어버리면 바깥에서는 전체 그림을 거의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그들이 단순히 한 회사를 가진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 시니어 파트너들, 장기적으로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소수의 우호 가문들까지 얽힌 구조 속에서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겉으로 보면 누가 얼마나 가졌는가 보다 누가 그 네트워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해집니다. 더구나 이 그룹은 지금도 47개국에 걸친 네트워크와 1,600명 규모의 글로벌 어드바이저 조직을 통해 M&A와 전략 자문을 수행하고 있고 2024년 한 해에만 M&A 및 전략 자문 수수료가 약 9억 5천만 유로에 달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돈의 액수보다 그 돈이 어떻게 벌리는가입니다. 공장 하나를 소유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누가 누구를 인수할지, 어느 기업이 어느 시장에서 후퇴할지, 어떤 자산이 어느 가격에 넘어갈지 아직 뉴스가 되기 전에 의사결정 흐름 한가운데에 앉아 돈을 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일반인은 재산을 찾지만 그들은 재산이 생기기 직전의 정보와 관계를 장악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개인 이름으로 잡히는 아파트나 상장 주식보다 훨씬 덜 보이고 훨씬 오래 갑니다. 오늘날 초고액 자산가들이
패밀리 오피스, 신탁, 재단, 비상장 법인으로 자산을 여러 겹 쪼개 장기 보존하는 구조를 쓰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UBS도 패밀리 오피스를 단순 투자 조직이 아니라 세대 간 부와 가치, 지배 구조를 함께 관리하는 장치로 설명하는데, 핵심은 돈이 누구 것인지, 어디에 있는지, 누가 의사결정권을 갖는지를 외부에서 단번에 파악할 수 없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약해져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그런 리스트로는 계산이 안 되는 자리로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부의 역사를 길게 보면 하나의 패턴이 보입니다. 막 재산을 쌓는 시기에는 생존이 목표입니다. 재산이 충분히 쌓이면 과시가 따라옵니다. 과시가 이뤄진 뒤에는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한 권력이 필요해집니다. 그리고 권력이 완성된 자리에서는 그것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진짜 최상위 포식자는 자신의 이름이 뉴스에 오르내리는 것을 가장 경계합니다. 이름이 알려지면 표적이 됩니다. 규제의 표적, 여론의 표적, 경쟁자의 표적. 가장 강한 위치에 있는 자가 가장 조용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로스차일드라는 가문이 250년간 우리에게 증명해온 부의 본질은 우리가 아는 성공의 공식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모든 시작은 대체 불가능한 신뢰였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게토의 고물상 아들이었던 마이어 암쉘은 권력자의 가장 은밀한 취향을 충족시키며 그들의 이너서클에 진입했습니다. 그렇게 확보한 자본의 힘으로 그들은 마침내 판을 짜는 권리를 손에 넣었습니다. 남들이 정해진 룰에 따라 주가에 일희일비할 때 전 세계 자본의 기준이 되는 질서를 직접 설계하고 통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가 정점에 달했을 때 그들이 선택한 것은 과시가 아닌 익명성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지우고 시스템 그 자체가 되어 리스크로부터 자유로워진 진화의 정점, 정보가 흐르는 통로에 자신을 세우고 정보를 선점하며 판을 짜는 권리를 장악한 뒤 스스로를 지워 시스템이 되는 법. 이것이 200년 전 로스차일드가 설계하고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가문의 진짜 비밀입니다. 보이지 않기에 어디에나 존재하고 이름이 없기에 무너뜨릴 수도 없는 이 기묘한 질서, 그리고 그 시스템이 실제 역사에서 작동했던 순간, 바로 1913년, 오늘날 세계 경제의 심장이라 불리는 연방준비제도의 탄생입니다. 국가를 파산해서 구한 영웅이라는 가면을 쓴 채 로스차일드가 신대륙에서 완성하고자 했던 마지막 퍼즐을 맞춰 넣은 집행자 JP 모건. 다음 편에서는 철저히 은닉된 부의 원리, 그 설계도의 첫 장을 펼칩니다. 돈의 질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